귀신 들린 집. 미야베 미유키. 이튿날 아침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일어나니 2층의 전기가 꺼져 있었다. 스위치가 제대로 꺼져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저는 끄지 않았고 마츠코도 끄지 않았습니다. 그게 끈 겁니다. 온다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에어컨이 켜져 있음에도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했다. 급히 눈 주위에 주름이 서고 입꼬리가 처졌다. 가나코는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씩 나이를 먹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다음 날 저는 집사람에게 집요할 정도로 외출하도록 약속을 받고 학교에 갔습니다. 온다는 말을 계속했다. 저녁도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상스럽게 생각했지만 약속은 해주었습니다. 전 학교를 쉴 수 없었어요. 그날은 학생들이 제 송별회를 열어주기로 돼 있었어요. 온다의 얼굴에 쓴웃음이 떠올랐다. 송별회는 성대했죠. 그 뒤로 저는 약속 장소로 곧장 갔습니다. 그곳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발견한 건 석간을 배달하러 온 소년이었다. 현관이 열린 채로 복도 끝에 쓰러져 있는 마츠코가 보였던 것이다. 경찰이 검시를 하러 와서 사망 시각은 오전 10시경인 것 같다고 알려졌다. 사고네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온다는 이게 사고 따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츠코가 언제 살해당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마츠코는 제대로 전통옷을 입고 현관엔 가장 좋은 신발을 꺼내놓았다. 외출할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설 무렵이었다. 그걸 어떻게 해서 그것은 계단까지 돌아오게 했을까? 마츠코를 떨어뜨린 뒤 계단 위에 앉아서 누가 처음으로 발견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마츠코가 방문하기로 돼 있던 친구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걸어온 전화벨 소리를 듣고 비웃고 있었을까? 불운한 소년이 시체를 발견한 후 나와 연락이 되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과 약속 장소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하게 지나가는 시간을 견디던 내 모습을 즐거워하고 있었을까? 온다의 가슴에 분노가 타올랐다. 초상치를 준비와 추도사를 하기 위해 집안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것도 온다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그는 다시 한번 2층으로 올라갔다. 하숙방이 될 예정이었던 2층은 일시적인 창고가 돼 있었다. 치워진 가구와 옷가지가 한데 놓여 있다. 온다는 양쪽으로 팔을 늘어뜨리고 주먹을 쥔 채 창고의 문으로 다가갔다.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발소리나 목소리가 발 뒤로 전해져 온다. 문은 이번엔 저절로 열리지 않았다. 온다는 손잡이를 왼손으로 붙잡고 앞으로 당겼다. 끼익 하는 소리가 났다. 텅 빈 내부가 드러났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창고에 사람을 비웃는 듯한 공간. 이곳에선 나무 향이 나지 않았다. 희미하게 접착제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났다. 게다가 문제의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온다는 좀 더 넓게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뭔가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온다의 왼손목을 붙잡았다. 비명을 지르며 뿌리치려 하자 그것은 들러붙듯 감겨들었다. 6개의 손가락,
창백한 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악취가 이제껏 없었던 강도로 비강을 덮쳐서 온다는 자신이 창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무서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팔을 붙잡혀 기둥에 걸린 오른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창고 뒤편의 벽이 갑자기 덮쳐왔다. 그것은 벽이라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무한히 이어지는 암흑의 복도로 이어지는 입구처럼 보였다. 시야가 가려졌다. 비웃음 소리가 커진다. 우당탕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 비명소리가 들린 것이다. 달려온 사람들이 발견한 건 꼭 닫혀있는 창고문과 그 앞에 웅크리듯 쓰러져 있는 온다의 모습이었다. 그때부터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저는 계단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온다가 말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 제 물건과 집사람의 유골만 챙겨서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통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그 집을 비워둘 생각이면 팔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전 거절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은 인간이 살 집이 아닙니다. 유스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곤란해하는 정도를 넘어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걸 본 온다는 가나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믿어주세요, 부인. 혼초 씨에게 그 집을 판 건 집을 허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은 약속을 깨고 그대로 내놓았어요. 저는 그걸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죽는 건 마츠코만으로 충분해요. 그 집을 보러 가기로 벌써 약속했습니까? 예, 그래요. 가나코는 난처해졌다. 온다는 점점 목소리가 커져서 주위의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보며 웃거나 눈썹을 찡그리고 있다. 가나코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러면서도 몸은 추워졌다. 이번 일요일에... 그만두세요! 온다는 매달리듯 몸을 내밀었다. 제발 그만두세요. 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저는 조사했습니다. 2층을 덧짓는 게 왜 불길한지. 단순히 집터가 안 좋아서라거나 집안의 주인이 부정을 탄다거나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건물을 겹치면 그곳에 마가 낀다. 즉, 마물이 지나다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나코는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손목을 유스케가 꽉 붙들었다. 가나코, 돌아가자.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긋지긋하군. 기다려주세요. 온다는 구름판처럼 튕겨 일어섰다. 지금까지의 사람들도 처음엔 모두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달랐어요. 온다는 오른손으로 왼팔을 셔츠째 들어올리더니 장갑을 벗기고 굉장히 빠른 말투로 그것에게 붙잡힌 흔적입니다. 제 왼손입니다. 이제는 쓸 수 없어요. 의사도 묶어집니다. 온다는 팔을 부부의 눈앞에 들이밀어 바깥쪽으로 비틀어 보였다. 팔뚝 아래가 기분 나쁘게 하얗게 부풀어 올라 그곳에 점점이 내추럴 같은 검푸른 멍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건 6개였다. 가나코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러나 주위에 들린 건 다른 소리였다. 그녀가 입을 벌림과 동시에 입구 쪽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른 것이다. 또 그짓이군, 저 영감탱이! 번개 같은 노성이 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소리에 장본인이 튀어와서 온다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그 줄무늬 넥타이를 한 부동산 직원이었다. 그 뒤에는 그 사람만큼 화가 나 있지는 않지만 얼굴을 일그러뜨린 젊은 사람이 서 있었다. 카운터에 있던 사람이라고 가나코는 생각했다. 아직도 안 질렸어, 이 영감탱이? 몇 번이나 방해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줄무늬 넥타이는 소리를 질렀다.
온다는 휘청거리면서 상대와는 대조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난 절대 잘못된 걸 하지 않았어. 전부 사실이야. 이렇게 대답한 순간 온다의 왜소한 몸이 날아갔다. 그것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는지 부동산 직원은 주먹질을 하러 달려들었다. 가게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점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젊은 웨이터가 달려왔다. 부동산 직원을 뒤에서 붙잡으려 한 유스케와 젊은 쪽 남자가 튕겨져 나왔다. 직원은 마치 투우장의 소처럼 온다에게 죽자사자 달려들고 있었다. 테이블이 쓰러지고 컵이 깨져 파편이 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관들이 가게로 달려들어왔다. 하지만 부동산 직원은 두 사람의 경찰에 붙잡혀서도 온다에게 계속해서 욕지거리를 하고 있었다. 직원과 온다가 붙들려가자 열광적인 앙코르가 끝난 뒤의 관객처럼 가게 안의 사람들도 각자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가나코와 유스케는 망연자실해 있었다. 남겨진 젊은 직원이 문득 말했다. 저흰 여기 그냥 커피를 마시러 온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일요일, 공교롭게도 비가 왔지만 가나케와 유스케는 약속대로 아다치동에 있는 집을 보러 갔다. 일전에 소동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가나코는 도저히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 한 번은 거절하려고 생각했다. 좋을 대로 해 라고 유스케는 말했다. 이런 건 한 번 싫어지면 이성적으로 어떻게 될 게 아니니까 기분은 이해해. 단지 그는 씁쓸한 얼굴이 됐다. 단지 말이야, 난 그 온다라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 많이 봤어.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의사가 아니라도 꽤 이상한 사람들과 맞닥뜨리는 법이거든. 신앙심이 지나쳐서 이상해지거나 자기가 불사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병은 저주 때문이라 의사는 못 고친다고 우기거나 말이지. 내과에 있는 소토야마 선생님은 그런 환자를 치료한 덕에 한동안 골치 아팠다고. 이번엔 선생님에게 저주가 간다는 둥, 그러니 꼭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는 둥, 집요한 모양이야. 난 그런 걸 봐서 그런지 세상엔 분명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훨씬 이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게 됐어. 여기서 말을 끊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가나코의 머리에 스며들길 기다렸다가 덧붙였다. 그 팔도 증거라고 할 수는 없어.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는 원인은 얼마든지 있어. 아마 괴사나 뭐 그 비슷한 거겠지만. 가나코는 고민에 빠졌다. 유스케는 그 표정을 보고 말을 덧붙였다. 게다가 그 집은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라고. 당신이 원하던 그대로잖아. 그리고 화요일이 되자 그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꽤나 침착하게. 좀 더 빨리 걸고 싶었지만 경찰에서 하루를 묵었다며 변명을 했다. 저희는 그 영감님을 영업방해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실제로 그 영감님 때문에 입은 피해가 막심합니다. 회사도 그렇지만 저도 말이죠. 신용은 떨어지지, 감봉도 당하지, 심할서까지 썼어요. 그 영감님 때문에 전 지금까지 3번이나 그 집을 못 팔았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4번째는 되지 말아주십시오. 딱한 목소리를 듣고 가나코는 조금은 안쓰러워졌다. 하지만 그쪽도 잘못했어요. 그 집 2층은 덧지은 거라고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 미신 말입니까? 직원은 한심하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거 부인도 믿으세요? 그럼요. 그럼 그 조립식 주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전부 만들어진 걸로 계속 덧짓는 겁니다. 불길하다면 이만한 게 없죠. 가나코는 웃음결에 웃어버렸다. 직원은 이에 기운을 얻었는지 다시 달변으로 돌아갔다. 4, 5년 전에 신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만 아세요?
도쿄 안에 있는 어떤 동네에서 어떤 집이 그 산린보라고 그 흉한 날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이웃 주민들이 몰려와서 부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길하다고 말이죠. 산린보인 날에 집을 지으면 이웃 세 집까지 화가 미친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가나코는 몰랐다. 아니요. 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난장판이 돼서요. 순찰차도 달려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허물지 않고 넘어가서 멋지게 완성했습니다. 그 공사를 한 게 저희 거래처인 회사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뭐 종종 살펴보러 갑니다만 가족 전원 말짱한 모양입니다. 그 집 할머니도 올해 미수, 그러니까 88세십니다. 얼마 전에는 복권까지 맞았다나? 100만 원짜리요. 가나코가 어머 하자 상대는 웃었다. 그거 보세요. 그런 겁니다. 신경 쓰면 쓸수록 손해라고요. 그 아다치동에 있는 그 집 그 매매가가 싼 건 딱히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발설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그 지금 주인인 혼초 씨는 말이죠. 이 양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다세대 주택이나 건물을 많이 소유한 부자예요. 근데 이 탈세가 딱 걸렸네. 그래서 엄청난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 집을 내놓은 거예요.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혼초 씨하고 얘기를 해서 좀 더 싸게 해드릴게요. 이 험한 일도 당하셨고 하니 위자료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보러 와주세요. 토요일이 되자 가나코는 완전히 집을 보러 갈 마음이 들었다. 유스케의 이야기와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의 전화, 그리고 그 뒤로 며칠간 계속된 괴물이니 요괴니 죽은 사람 따위의 말이 나오지 않는 건전한 생활은 그녀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온다라는 그 불쌍한 사람은 그냥 신경쇠약이었던 것이다. 당일 동행한 건 그 줄무늬 넥타이를 한 직원이었다. 이날은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는 도중에 공소를 한 것, 이 계약이 성립되면 자신도 신용이 회복될 거라는 것, 온다라는 영감님은 그로부터 돌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것 등을 이야기했다. 도착해보니 아다치동의 집은 엄청난 보물이었다. 아이보리색의 외벽은 아직 그닥 더러워지지 않았고 파란 성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도 멋졌다. 온다 부부는 학생들의 취향을 생각했네 하고 가나코는 생각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1층은 역시 오래되어 낡았고 기둥에도 흠집이 눈에 띄었지만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타일이나 벽지는 수선을 좀 할 것이고 만듦새는 튼튼하니까 문제없다. 가나코는 들떠서 개조할 생각을 했다. 드디어 2층에 올라갈 때가 돼도 그 기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단지 계단 곳곳에 듬성듬성한 나뭇결이 마치 눈처럼 보였으나 급히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비가 내리고 있기는 했지만 하늘은 밝았다. 계단도 밝았다. 계단을 오르자 정면이 그 창고였다. 늘어선 3개의 문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직원이 먼저 서서 들어갔다. 유스케도 뒤를 따랐으나 계단 위에 서서 창고 쪽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가나코를 보고는 돌아왔다. 두 사람은 복도 끝에 나란히 섰다. 역시 조금은 음침해. 가나코는 말썽 부린 걸 실토하는 어린애 같은 말투로 말했다. 유스케는 잠시 그 말을 생각하는 듯 잠자코 있었으나 이윽고 쓱 앞으로 나서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는 성인 남자의 다리면 고작 4-5걸음 정도의 거리다. 그는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카나코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피할 수 없는 타격을 입기 직전처럼 어깨가 움츠러들고 눈이 질끈 감겼다. 유스케는 창고의 미닫이 문을 활짝 열고 싱글싱글 웃으며 그곳에 서 있었다. 자, 보라고. 그가 말했다. 안심했지? 가나코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창고 속은 깨끗하게 도료가 칠해져 있었다. 안쪽에 솜처럼 뭉쳐진 먼지 덩어리가 쌓여 있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곰팡내가 좀 나네. 가나코는 코를 찡그렸다. 무리도 아니지. 계속 방치돼 있었으니까. 경첩도 녹슬었어. 심한 소리네. 기름이라도 칠해야겠어. 유스케는 말하고 문을 움직였다. 끼익끼익하고 높은 소리가 났다. 마지막으로 그는 덜컥하는 소리를 내면서 문을 꼭 닫았다. 가나코는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놓였다. 두 사람은 복도를 되돌아왔고 유스케는 직원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가나코는 다시 한번 복도 끝에 서서 위에서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바로 옆은 작은 맨션이었다. 지금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과 꽤 닮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 우린 이 집에서 살 거니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반복하자 더욱 확신이 드는 걸 느꼈다. 그래, 우린 이 집을 살 거야. 아까 조금 음침하다고 느껴서 조금 망설인 것뿐. 가나코는 발이 바닥에 착착 붙는 느낌이었다. 스타킹을 신은 발에 복도의 바닥이 차가운 걸 새삼스럽게 느꼈을 정도였다. 직원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칸막이를 걷어내고 방 하나로 만드는 편이 쓰기 편할 겁니다. 가나코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넓은 집인걸. 얼마 지나면 아이방도 필요해질 거고 그러면 그 방 벽에는 예쁜 벽지를 발라줘야지. 가나코는 문득 몸을 떨었다. 갑자기 등이 싸늘해진 것이다. 팔을 내려다보니 소름이 돋아 있었다. 어디 창문이 열려 있나? 아니, 아무 데도 열려 있지 않다.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애초에 요즘 바람은 굉장히 습하고 더워서 미적지근한 바람이다. 그러면 이 차가운 바람은 어디서 오는 거지? 가나코는 갑자기 뒤를 돌아봤다. 그녀가 우두커니 선 복도의 반대쪽 끝에서 스멀스멀 소리도 없이 창고 문이 열리고 있었다. 가나코는 눈을 크게 떴다. 확실하게 닫았을 텐데. 5cm, 10cm. 창고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틀림없이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섞여 있었다. 썩은 단백질에 찬장 속 남은 밥의 냄새, 그리고 절반 정도 열린 문 그늘에서 무엇인가 반짝였다. 창백한 무언가가. 캄캄한 수중에서 반짝이는 물뱀의 배. 가나코는 목을 쥐어짜 비명을 지르며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뒤로 펄쩍 뛰어 물러섰다. 그 바람에 균형을 잃고 난간을 잡으려다 놓쳐서는 발이 미끄러져 계단 쪽으로 쓰러졌다. 만약 그때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던 누군가가 없었다면 그녀 역시 불어난 온다 마츠코와 똑같은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가나코는 그 사람과 부딪히고 다시 한번 금속성의 비명을 질렀다. 그건 온다였다. 그날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이 이마에 땀이 맺힌 채 직원에게 맞은 상처가 아직도 조금 파랗다. 그런 반면 그 눈은 퀭하고 살기가 넘쳐 있었다. 믿지 않으셨군요. 그는 어격없는 소리로 말했다.
도망치시오, 빨리. 두 남자도 복도로 뛰어나왔다. 유스케가 온다를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동시에 직원이 소리를 질렀다.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렸다. 돌풍 같은 기세로 악취가 얼굴을 때렸다. 물러서지 않은 건 온다뿐이었다. 그는 셋을 지나쳐서 창고로 돌진했다. 그때 코를 찌르는 새로운 냄새와 온다가 오른손에 늘어뜨린 빨간 플라스틱 통이 순식간에 연결됐다. 휘발유다! 유스케가 소리를 질렀다. 불꽃이 번쩍였다. 가나코는 보았다. 창고에서 무엇인가가 튀어나오는 것을. 온다가 그것을 향해 울부짖듯이 달려드는 것을. 폭발하는 듯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불은 타오른다기보다 튀듯이 퍼졌다. 불꽃은 순식간에 계단을 타고 내려 온다가 이미 휘발유를 잔뜩 뿌려둔 1층으로 번져 민첩한 동물처럼 기둥을 타고 올라 천정으로 번져서는 소리를 내면서 타올랐다. 열기가 확 피어올랐다. 그 이후부터의 일을 가나코는 조각조각밖에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직원이 창을 열고 무언가 소리를 질렀고 눈 아래로 모얀 하얀 것이 펼쳐졌으며 유스케에게 안긴 채로 뛰어내리고서야 그게 이불이란 걸 알았다. 이웃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다. 둘은 밀리거니 끌리거니 하면서 그 집에서 벗어났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세 명이 나란히 길 한쪽에 서서 격렬하게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청난 사이렌 소리가 계속됐고 은빛의 물이 직선이 되어 날았다. 물은 옆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벽에 부딪혀 튀고 유리에 화염이 춤췄다. 내화복을 입은 여성 소방대원이 바삐 오가며 확성기로 화재의 발생을 알리고 있었다. 세 명은 험한 몰골로 창백했다. 부동산 직원의 셔츠는 찢어지고 팔에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가나코는 유스케가 창백해지는 걸 처음으로 봤다. 결혼 전에 한 번 고속도로에서 충돌사고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그때도 이렇게까지 창백한 얼굴은 아니었는데. 가나코의 발이 시렸다. 아래를 보니 물이 흐르는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두 남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물었다. 온다 씨는? 그리고 가나코는 둘의 시선을 쫓아갔다. 그리고 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겐 그건 화염과 물과 비와 연기의 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2층의 그 창문에서 뭔가가 지붕 위로 튀어나왔다. 그것은 네발짐승 같기도 하고 원숭이 같기도 했다. 튀어나온 손발은 창백했고 그 외에는 새까만 머리카락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다. 그것에겐 얼굴이 없었다. 화염 속에서 몇 번 몸을 뒤틀며 기도를 올리는 회교도 같은 모습을 한 순간 그것은 화염에 휩싸였다. 한 줄기 피어오르는 짙은 연기. 한순간 그곳에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곧바로 피어오르는 기류에 휩싸여서는 작은 씨앗들을 흩뿌린 것처럼 공중으로 산산이 흩어져서는 순간적으로 무시무시하고 긴 손 모양이 된 다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뒤론 그저 온다가 원했던 홍련의 불꽃이 흐린 하늘을 그을릴 기세로 이겼다는 듯 요란하게 타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다 타버린 자리에서는 숯덩이가 된 온다의 사체가 발견됐다. 다행히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서의 활약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다음 날 조간엔 창란 증세의 남자가 매각한 전집 방화, 다죽음이라는 제목과 부인을 잃고부터 신경쇠약 증세였다는 동료의 이야기가 실렸다. 딱히 후속 보도가 나올 것도 없었다. 줄무늬 넥타이 직원의 이름은 마키야마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뒤에 명함에 적힌 직함이 바뀌었다. 부동산업에서 발을 씻은 것이다. 가나코와 유스케가 멀고 비싼 주택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을 무렵에 그는
어느 금융회사의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에게 금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가나코와 유스케의 새집은 도심지에서 편도 1시간 반 정도에 있는 신흥주택단지 히마와리다이 해바라기 언덕에 있었다. 교통은 불편하지만 숲이 많고 공기가 맑은 곳으로 함께 사는 가나코의 양친도 만족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양친에게 신경이 쓰이는 게 있었다. 그건 벽에 달력을 걸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해도 가나코가 이상할 정도로 겁을 내는 것으로 도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미신에 혹하게 됐는지, 딸에게 들리지 않는 곳에선 언제나 이상스러워했다. 귀신 들린 집, 미야베 미유키.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까지 낭독의 구자형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